You know? I don't think I've ever had a real family Christmas like this before. 좀 더 순화시켜서 표현을 한다면 남겨진 것들, 이월된 사람들 혹은 이월된 것들이라고. 물론 이 영화는 그냥 보아도 이 시즌에 너무 맞는, 겨울 분위기에 너무 잘 맞는 또 아름다운 영화이고 정말 멋진 눈풍경들도 있고요. 또 이야기들도 우리의 가슴을 건드리죠. 이 시즌에 딱 맞는 영화로서 이 훌륭한 작품 바튼 아카데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V 이동진의 파이학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특정 시기가 되거나 계절이 되면 보고 싶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공포 영화들 많이 떠올리실 것 같고요. 또 바다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많이 떠올리시겠죠. 겨울이면 어떨까 싶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를 무대로 한 영화들을 떠올리실 것 같고 연말 연시에 딱 맞는 어떤 영화들은 없을까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겨울 영화로서 최적인 영화, 이런 주제를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이 될 그런 영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바튼 아카데미라는 작품입니다. 더군다나 무척이나 아름다운 겨울 풍경이 자리 잡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이 바튼 아카데미라는 재작년에 나온 이 작품은 이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영화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계절을 다룬 시즌 무비로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 영화, 아니면 연말연시 영화, 겨울 영화 이런 것들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를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가족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사가족의 어떤 환경들을 다루는 그런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당연히 성장 영화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무엇보다도 특정한 시기들을 다루면서 세대 간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다룬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가 무척이나 대중적으로 강력한 화법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좋은 영화의 어떤 풍모를 갖고 있지만, 사실 이 영화 속에는 내재되어서 흐르고 있는 다양한 층위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이 굉장히 정교하게 극 중에 담겨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렀지만 이 시즌에 딱 맞는 영화로서 이 훌륭한 작품 바튼 아카데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영화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이 영화는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를 온전히 이해를 해야지만 현재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들어갈 텐데, 지금 제가 했던 말은 실제로 극 중의 주인공인 폴 허넴이라는 역사 선생님의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상 이 영화 속에서 암시가 되어 있거나 조금씩 언급되는 그런 과거 이야기들하고 깊숙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류 역사를 본다면 과거 세대와 현재 세대, 다시 말하면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관계 같은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양 세대 간의 관계, 혹은 1960년대와 1970년대라는 미국의 구체적인 시기와의 관계로 이 영화가 짜여져 있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폴 허넴이 학교 선생님이면서 담당하는 과목이 바로 역사라는 것도 범상치가 않죠. 과거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모티브를 그대로 갖고 있는 극 중에서의 직업이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먼저 구체적으로 해설해 드려야 될 것은, 이 영화가 1970년 12월 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1970년 12월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2월이라는 것은 이제 연말연시라는 설정, 성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한 해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극 중에서 담고 있다는 설정 때문에 12월이 선택되었을 텐데요. 1970년이 극 중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1960년대와 70년대를 미국의 어떤 사가들이 서로 날카롭게 어떤 가치관이 대립하고 있는, 혹은 이 양자 사이에서 특성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시기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저한테는 보입니다. 극 중에서 보면 이게 1970년 상황이긴 한데 극 중에서 몇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소품이라든지 1960년대 시대 정신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히피 운동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이 떠올렸던 그런 락밴드이죠. 그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영화 속의 배경인 1970년의 한 해 전, 그러니까 1969년도였으니까 굉장히 생생한 어떤 그런 여진 속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또 세 명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메리라는 인물이 나오죠. 메리의 방에 보면 마틴 루터 킹의 그림이 역시 또 걸려져 있습니다, 벽에. 마틴 루터 킹이 암살된 것이 1968년도거든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까마득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1970년을 배경으로 한다면 불과 2년 전에 그야말로 미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주 생생한, 그리고 거대한 상처를 남겼던 그런 암살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는 1969년도 바로 한 해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사건도 역시 또 언급이 됩니다. 그것은 학교의 교직원인 리디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1960년대적인 설정으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커티스라는, 근데 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이 커티스라는 친구는 인종적으로도 물론 흑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훌륭한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았고, 어머니는 학교에서 이제 조리 업무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교직원이죠.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를 다녔을 수도 있겠죠. 어쨌건 이런 상황 속에서 동급생이고 또 다른 졸업생들이라면 베트남전에 참전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회적인 위세가 굉장히 강하거나, 쉽게 얘기하면 군대를 빼거나 이렇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확률들이 있고, 아니면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이제 군대에 가게 되는 것을 유예하거나 이런 방식을 쓸 수가 있겠죠. 실제로 영화에서 그런 걸로 암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와 같은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백이 없었던 커티스는 대학에 들어갈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군대 자원 입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베트남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19살의 나이로, 영화 속의 설정으로는 12월 달보다 몇 개월 전에 불과 그 가까웠던 과거 속에서 전사에서 시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죠. 이렇게 커티스 팔을 다친 사건도 의미심장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학교의 굉장히 이제 부유한 환경 속에서 다시 말하면 부잣집 아이들은 전혀 베트남전에 참전하거나 하지 않고, 돈이 없는 아이들만 끌려가서 심지어는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개탄하면서, 이 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앵거스한테 하죠.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가 상인 군인을 보았을 때 그는 어떻게 보면 커티스를 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팔을 다쳤을 때 선생님이 말을 했던, 베트남전에 가서 한 팔을 잃었던 그런 용사를 우리 학교 졸업생으로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던 바로 그 사람이 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앵거스는 팔을 다치는 순간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이 커티스의 어떤 한 부분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방식으로 사실상 이 영화에서의 어떤 베트남전에 관한 이야기, 60년대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70년대로 이월되는 이야기를 이 현재 앵거스의 상황 속에 녹여서 흥미진진하게 복층적으로 구사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60년대 말에 미국 사회에서의 어떤 유산들, 시대적인 것들을, 그것이 비극의 형태이든 아니면 다른 들끓는 이상주의 형태이든, 그것이 70년대에 막 넘겨준 상황입니다. 넘겨준다는 것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정인데, 왜냐하면 더 홀드오버스가 원래는 원제이고 한국에서는 바튼 아카데미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홀드오버가 넘겨준다라는 뜻이죠. 이월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대적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단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문화적인, 그다음 역사적인 맥락에서 60년대를 과연 70년대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월되었는가라는 문제를 이 영화가 다루고 있기도 한데요. 60년대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시대였었고, 70년대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시대였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하게 미국에서의 1960년대라는 특별한 시대, 혹은 70년대라는 특별한 대조적인 시대를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는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테마이기도 하지만, 미국을 벗어나서도 이 두 양자 사이에서의 대립은 사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이 양 시대를 비교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주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이제 저희가 2060년이나 70년쯤 되는 어떤 영화 역사에 굉장히 정통한 그런 관객이 만약에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영화는 1970년대 만든 영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페이는 70년대를 무대로 한 영화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1970년쯤 만든 영화처럼 보이도록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영화는 필름으로 찍지 않고 디지털로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필름으로 찍은 것 같은 일종의 필름 룩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한 그런 어떤 사후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시면서 가끔씩 필름이 오래되면 이렇게 긁힌 흔적 같은 것이 나게 되는데, 이것은 사후적인 방식으로 일부러 포스트 프로덕션 기간 중에 긁은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필름에 오래된 느낌을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 필름 그레인이라고 해서 이제 옛날 영화들을 보다 보면 약간 작은 알갱이 같은 것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일부러 삽입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CD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다 하더라도 일부러 고전적인 느낌, 복고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 LP판을 돌릴 때 나는 그런 스크래치를 가짜로 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고졸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영화는 그런 방법을 영화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 영화는 이 소리를 녹음했을 때 스테레오로 녹음한 게 아니고 모노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비율은 1.66대 1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70년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지금하고 다른 화면 비율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장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최근에 올수록 이제 부감샷들이 무척이나 많아지는데요. 왜냐하면 드론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에 없었던 부감샷들이 현대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이 영화에서는 부감샷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상황에서는 부감샷을 쓰기가 어려웠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아주 정교하고도 긴 트래킹샷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샷 위주로 해서 그것을 정교하게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그야말로 70년대적인 촬영과 70년대적인 편집을 통해서 만들어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름의 질감 같은 것을 이 영화가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70년대 정말 만든 영화 같다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정교하게 그 느낌들을 체현해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시대적인 맥락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폴 지아메티가 연기하고 있는 폴 허넴이라는 역사 선생님입니다. 오늘 연기에 관한 이야기들은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이 다 영화를 보시면 알 테니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폴 지아메티는 정말 훌륭한 연기를 많이 하는 뛰어난 배우인데 그의 최고의 연기는 바튼 아카데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의 이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까지 올랐는데 상을 그 해에는 사실상 오펜하이머가 다 휩쓰는 해였고, 그래서 오펜하이머의 킬리언 머피가 상을 받았죠. 근데 킬리언 머피도 워낙 뛰어난 연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만약에 저한테 투표권이 있다면 저는 사실은 파이아키아를 통해서도 한번 그런 컨텐츠에서도 밝힌 적이 있는 것처럼 저라면 폴 지아메티한테 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훌륭한 연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건 이 폴 지아메티가 연기했던 이 폴 허넴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이 인물은 말하자면 1960년대 혹은 이 극중 상황 속에서의 과거의 어떤 가치관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입을 열었을 때에서 진실을 말해야만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은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로마의 스파르타쿠스 같은 영화들이라든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듣는 그런 모티브인데요. 근데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 속에는 사실상 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폴 허넴이 처해 있는 그와 그 세대가 봉착해 있는 어떤 딜레마 같은 것이 사실상 담겨 있는 것이죠. 1960년대에는 모든 젊은이들이, 물론 이제 폴 허넴이라는 선생님은 60년대 20대는 아니었습니다만, 단순히 1960년대뿐만 아니라 그가 젊은 시절에 지켜왔던 가치 같은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굉장히 정의롭게 혹은 어떤 그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세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질되었을 텐데, 그렇게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혹은 그들이 하거나 해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70년대 들어와서 모두가 다 침묵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성세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혼란이라든지 혹은 다음 세대가 나아갈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모두가 은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폐하고 있는 상황들이 초반에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실제로는 남아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지만 그것을 떠넘겼던 선생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암시가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극중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모두가 연대 책임을 받는, 모두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용 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기간으로서 표현된 것이 영화 속에서는 이 청소를 해야 되거나 싸우거나 했을 때 이 아이들의 상황이거나 이런 걸로 묘사되지만, 사실상 70년대에 혹은 현재 세대에서 과거의 가치를 잃어버린 기성세대의 어떤 상황으로 영화가 사실상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해밀 없이 숨쉬기 가능? 태양을 그냥 쳐다보는 게 가능? 비다샵은 처음이야? 비다샵에서는 인터넷 가입도 가능. 비더샵? 인터넷도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매달 2,200원 추가 할인 가능. 온라인 전용 할인. 사은품 대신 매달 14,300원 요금 할인 가능. 바로 할인.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설치 가능. 365 설치. 24시간 언제나 전화 없이 셀프로 쉽게 가입 가능. 바로 가입. 3년 약정은 너무 길지? 부담 없는 1년 약정 가능. 2030 다이렉트. 늦은 밤 9시에도 전문 상담사와 가입 상담 가능. 야간 상담. 외계인도 가입 가능?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비더샵 가능? SK 브로드밴드. 또 한 가지 폴 허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이 사람이 극중에서 이제 사시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정면에서 바라보게 될 경우에는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이 사람이 오른쪽 눈으로 보고 있는지 자기를, 아니면 왼쪽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상대가 알 수 없게 되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집요하게 10대는 놀리게 되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나쁜 별명을 붙여서 영화에서 번역하는 걸로 이제 왕눈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을 하대해서 부르는 별명으로 지칭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화에서 보게 되면 한국 학생도 나오게 되죠. 예준이라는 한국 학생, 유학생이 나오게 되는데, 얘가 자기는 한국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순간 다른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토상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안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온 외형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에서는 인력거 타고 다녔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한국이 굉장히 어떤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모두 다 이렇게 통칭을 하게 되는데, 정작 예주는 인력거라는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학생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몰몬교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비웃게 되냐면 니네는 마술 팬티 입는 족속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몰몬교도가 특정한 의식을 할 때 입는 옷을 마술 팬티라는 말로 굉장히 비하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정 집단이나 특정 민족들을 비하할 때 그들이 먹는 어떤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옷의 행태라든지 아니면 신체의 특징 한두 가지로 폄하해서 집요하게 그것을 이제 혐오하거나 깔아뭉개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 폴 허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무조건 사시로 보이는 그 눈 하나로만 대변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두 눈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이 이제 예의에 어긋나니까 바로 면전에서는 얘기를 못하지만 과연 두 눈 중에 어느 눈으로 나를 보고 있을까를 궁금해했던 것으로 곡중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다 영화에서 맨 마지막 순간이 되면 교장실에서 본인의 어떤 그 믿고 있는 그런 의지대로 뭔가를 표명하게 되고 클라이맥스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주인공인 폴 허넴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물어봤던 말을 마침내 그 순간에 답변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해주게 됩니다. It's this one. This is the one you should look at. 흥미로운 것은 그 얘기를 누가 답변을 들었는가라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앵거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메리였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진실, 다시 말하면 어느 눈으로 나를 보는지를 알게 되는 사람은 사실상 이 폴 허넴과 교감했던 두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폴 허넴조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눈에 의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오인받거나 아니면 폄하되어서 한 가지로만 치부되었거나라는 것도 사실상 이 눈의 설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마지막 장면, 이 문답을 통해서 폴 허넴이 나는 오른쪽 눈으로 너를 본다라고 말을 했던 걸 통해서 마침내 앵거스와 메리는 그가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영화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제 바튼 아카데미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영어 원제는 The Holdovers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기간에 있었던 것이 다음 단계로 넘겨졌다라는 뜻으로 이 홀드오버스를 씁니다. 홀드오버를 쓰게 되는데 홀드오버에 S가 붙어 있고요. 그걸 명사처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좀 더 순화시켜서 표현을 한다면 남겨진 것들 혹은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이월된 사람들 혹은 이월된 것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이야기의 내용들이 굉장히 일목요연해지는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튼 아카데미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어떤 문화적인 맥락이 있었겠지만 홀드오버스라는 이 원제를 생각하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전사 이후의 메리는 남겨진 가족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다가 다시 연말연시가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역시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자의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여동생 집안에서 이제 아이도 낳게 되고 언니가 와서 더군다나 굉장히 끔찍하게도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함께 지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왠지 여동생하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자기 죽은 아들한테 뭔가 미안한 일을 저지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부모로서 죄책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진해서 역시 크리스마스 2주간의 기간 동안 혼자 남는 선택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어찌됐건 그녀도 역시 두 번이나 남겨지게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영화는 남겨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남겨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겨진 것, 남겨진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간의 중첩과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의 영향과 이런 과거를 겪어온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문제 혹은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를 굉장히 흥미롭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무척이나 깊게 다룬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후시적인 편집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디졸브 방식인데요. 디졸브라는 것은 실제로 1970년대 많이 쓰던 방식이기도 하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쇼트가 있고 다음 쇼트가 있을 때 이것을 부분적으로 겹치게 하죠. 영상이. 그렇게 해서 앞에 쇼트의 이미지가 다 사라지기도 전에 다음 쇼트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서로 다른 쇼트, 서로 다르게 촬영한 두 가지 이미지가 부분적으로 겹치도록 만들면서 앞에 것이 사라지고 뒤에 것이 나타나게 하는 방식의 화면 전환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와 같은 디졸브 방식은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적인 의미를 가장 잘 담아내는 어떤 형식적인 선택처럼 저한테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졸브 방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홀드오버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서 인물들이 각각 다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초반에 혼자 외롭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디졸브를 통해서 연결을 해주면 사실상 앞에 인물이 뒤에 인물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서로의 고독감이 겹치면서 상쇄되는 어떤 효과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사건과 다른 사건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맺어주게 되는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적인 형식이 되겠죠. 더군다나 디졸브는 1970년대 굉장히 많이 썼던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썼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형식적인 선택을 통해서 사실상 이 영화는 형식적으로도 이 홀드오버라는 영화의 핵심
핵심적인 제목이기도 한 그런 그 모티브를 직접적으로 형식으로 차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2월이라는 이 영화의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본다면 더욱 의미심장하게 보이는 인물이 바로 앵거스입니다. 앵거스는 영화에서 보면 어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떤 다음 세대, 청년 세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꽉 막힌 상태로 유폐되어 있기도 하죠. 이 앵거스라는 아이는 영화에서 사실상 이렇게 팔을 다치는 것이 이 영화의 중간에 한 해프닝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남아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좀 반항심도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열쇠를 몰래 훔쳐서 새벽에 혹은 밤에 마음대로 학교를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어요. 19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지만 이 영화 속에서 과거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로 사실상 표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총명하기도 하고 또 아들을 굉장히 아끼는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병이 발병을 해서 조현병 때문에 병원에 지금 사실상 감금 아닌 감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로부터 이혼까지 당하게 된 상황이죠. 그것이 마음에서 굉장히 밟히니까 12월 27일이 되는 날 선생님 몰래 혼자 가려다가 함께 선생님과 함께 아버지를 문병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사실상 아들이 그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조차 누군가 음식에 독을 넣고 있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모습을 드러내서 아들한테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남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 무척이나 애틋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나이가 들면 혹시 아버지처럼 저렇게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유전적인 요인이 나한테 있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걱정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앵거스가 보여주죠. 거기에 대해서 너는 아버지하고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이 선생님인 폴이 집중적으로 말을 하면서 아이한테 용기를 주려고 하는 것이 영화 속에서 보이게 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유산에 대해서 그것을 무척이나 애틋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 속에서 덧난 것들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아니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세대론적인 어떤 핵심적인 것을 캐릭터에 투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한 그 인물인 앵거스 자신의 굉장히 고유한 문제로서 영화 속에서 깊숙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모티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옴쪽달싹 못하고 있는 앵거스의 상태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아이를 결국은 이끌어 나가는, 그 속에서 용기를 내서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서 이 폴 선생님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일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또 다른 모티브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거짓말이라는 모티브죠. 어떻게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 애초에 이 폴 선생님이 학교에 2주 동안 남게 된 것은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2주 동안 남아있도록 순번이 정해져 있는 또 다른 선생님이 있었죠. 근데 이 선생님은 이 두 주 동안 남아있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따로 가족적인 연을 갖고 있지 않은 혼자 살아가는 폴 선생님한테 그것을 떠넘기게 되죠. 거짓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맡아준,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있었던 것은 이 애초에 앵거스가 꾸민 거짓말을 폴이 용인해서 자기도 거짓말을 해서 서로 가족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제 맞장구를 쳐준 건데, 그 정반대 상황이 바로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의 어떤 앙숙 관계였던 친구를 만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는 계속 거짓말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러다 영화의 클라이맥스에 가게 되면 주인공은 표면상으로는 거짓말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진실에 해당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것은 앵거스의 의붓 아버지와 또는 앵거스의 친어머니가 와서 왜 우리 앵거스를 데리고 선생님이 함께 이 정신병원에 가서 이 전 남편에게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을 자초했는가를 따져묻는 그런 교장실에서의 대화 장면이 되겠죠. 근데 이 장면 속에서 선생님은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부모라는 두 사람이 아니면 이 아이를 군사학교에 집어넣어서 골칫덩어리를 멀리 보내버리거나 이런 것을 부모가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무척이나 처연한 마음이 되죠. 그 상황에 선생님은 거짓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잘못이라고 했을 경우에 학생은 군사학교로 옮겨야 되니까, 전학을 가야 되니까 이 일을 꾸민 것은 나였다. 그 학생을 데리고 정신병원에 가자고 했던 것은 바로 자기였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표면적으로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영화 속에서는 사실상 그의 특히 의붓 아버지가 했어야 될, 다시 말하면 의붓 아들에 대해서 보여야 될 최소한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방기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낸 그 모습 앞에서 아버지가 했어야 될 역할을 그가 해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측면에서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제대로 책임지면서 스스로가 희생하는 어떤 일들을 하는 굉장히 숭고한 행동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향한 기성세대의 어떤 책임지는 방식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행동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 행동의 결과로 선생님은 해고가 되게 되고 학교를 떠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순간에 역시 이 영화에서 계속 이야기가 흐르는 것처럼 그는 거짓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은 사실상 드러내는 것은 끝내 자기의 해고를 통해서도 지켜내고 싶어 했던 어떤 인간적인 진실이 되겠죠. 아마도 우리는 연말마다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저 자신이 그럴 것 같은데요. 영화를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12월이 딸이 되면 떠오르는 영화 중에 하나로 이 영화는 계속 자리매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튼 아카데미 지금 이 영화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중적으로